지금 뭐 아주 격전을 치르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네 분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김태우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우입니다. 네. 그리고 손범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손범규입니다. 네. 뭐 1인 방송인 저 유튜브 방송국이라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께 좀 나란히 네 분이 앉아서 토론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좀 무례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이 마이크 2개 가지고 돌려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로 오늘 활동하실 두 분입니다. 성창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창경입니다. 네, 그리고 전한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백분 토론 공동 생방송에 지금 공동으로 생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는요. 강용석 대표의 KNL, 성창경 TV, 전한길 뉴스, 목격자 K, 그리고 우파 유튜브와 BJ 톨 이렇게 자유파 유튜브들이 함께 생방송에 참여하고 있고요. 프리진 뉴스와 자유일보가 지금 취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순서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인사 말씀과 출마의 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뭐 발언 시간을 이렇게 좀 고지를 했습니다만 뭐 특별히 뭐 시계 가지고서 뭐 땡 치고 뭐 마이크 끄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알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수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예국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저 김민수는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전략을 압니다. 그들과 싸워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예국 시민들께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온갖 곳에서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비바람 제가 맞겠습니다. 이기는 전술 짜겠습니다. 이기는 싸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발걸음 맞추겠습니다. 저 김민수 믿어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전략은 선수 교체입니다. 선수 교체 정답은 김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재원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저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선수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우리 당의 체제, 우리 당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망가졌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좀 부실해진 것이 아니고 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또 다른 후보로 바꾸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 그것이 당원들의 힘으로 저지되자 이번에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뒤에서 사실상 태클을 걸고,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누구누구를 교체해달라 요구하고 뭐 원내대표를 쫓아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 연설을 하지 않겠다, 또는 심지어는 그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입지 않겠다, 뭐 그러는 분들까지 전부 등장을 해서 사실상 이 선거운동이 거래처의 그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민망하고 힘든 상황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후에 우리가 그 선거에서 결과는 패배했지만
보수 단일 대우를 이룰 수만 있었으면 그렇게 패배를 했겠느냐라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극단적인 총통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하고, 그리고 보수 단일 대우로서 전투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보수 최고의 공격수로서 나름대로 자임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무너진 우리 국민의힘의 현상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우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싸움을 기다리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청래의 민주당, 우리 없애겠다고 했던 그 정청래의 민주당, 최근에 사실상 저는 그들이 특검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짓거리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직전까지 국가 원수였던 분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없애려고 할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저는 싸워서 이겨도 받고, 전직 문재인 정부 때 장관 2명을 감옥으로 보내고 총 4명의 저쪽 진정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실전, 투사, 전사 김태호입니다. 싸우려면은 싸우겠다는 그 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싸울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지에 더해서 진정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를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모두 제대로 좀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싸울 의지는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우리가 조금 화살 한 대 맞으면은 그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공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기회를 안 주니까 싸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천 기준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던 포인트를 반영해서 전사를 키우는, 싸울 의지를 가진 사람이 기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싸울 능력이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영입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가 100명, 1000명, 10,000명 이상 저들의 갯딸을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최강의 전투력을 구비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키울 때 우리는 항상 지지하는 정당,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살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전략은 결국에는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 2가지 우리 헌법 체제죠. 핵심이죠. 요걸 없애겠다고 하는 저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이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범규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정치로 이기는 정치하고 싶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손범규입니다.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분열되어 있습니다. 화합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손범규의 마음 항상 언제나 정치 시작하고 진정성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십니다. 국민의힘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냐?
맞습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범규 SBS 아나운서로서 26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인천 남동구 갑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직접 인천 지역에서 14개 당협을 지휘했습니다. 손범규는 국민의힘이 왜 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손범규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당원들께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십니다. 왜 중요한 당론 결정을 지휘부에서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대표와 함께 모든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불만 갖고 계신 기초위원, 광역위원 많이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돈 공천, 쪽지 공천 싹 없애고 정말 능력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총선을 거치면서 2번의 경선을 거쳤기에 그런 과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뽑는데 역시 불만 많으실 겁니다. 왜 전 당원들이 모두가 투표권이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시 중요한 당론 결정 모든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최고위원 손범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 네 분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패널 자유파의 대표 패널 2분으로부터 질문이 있고 답변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2분이 2개씩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질문이 4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 소신껏 후보들께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일단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은 김민수 후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의 답변은 김재원 후보부터 답변하시는 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창경 대표께서 시작하실까요?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열기가 후끈한 것 같습니다. 이 네 분이 최고위원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쌍전백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대구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났는데 이 옆에 계시는 전한길 선생님 표적이 됐어요. 뭐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거기 김건식 후보가 먼저 이렇게 영상에다가 저기 거구 유튜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지금 전당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기 위한 진상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에 출입 금지 조치, 이 징계 뭐 앞에 계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전한길 발행인에 대한 징계, 출입 조치,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재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출입 금지나 징계 조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다 들어왔었고 또 책임 당원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참관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있고 아마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미 당 지도부에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저희들은 그 앞쪽에서 후보자 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근식 후보가 처음에 올라가서 동영상을 틀 때 그때 주된 내용이 이제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그 공격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연설을 하면서 또 전한길 선생님을 강하게 그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소리가 좀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커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게 김근식 후보가 이게 그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근식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서 그 전주에서 출마를 하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을 통해서 아마 우리 당으로 입당한
분이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서 한때 당에서 활약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은 사실 잊혀진 당에서는 좀 잊혀진 분이었고 한동훈계에서도 그 같은 식구로 인정한다고 저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계에서는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 몇 분 이렇게 그 움직이고 원외에서는 신지호, 김종혁 이런 두 분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그 중에서 이제 김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한계의 표를 받아야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종의 이 노이즈 마케팅 내지는 이 민주당식의 이 지역 갈라치기 그리고 특정인 공격을 통해서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그 약간 이 나쁜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이제 이 대구 경북을 갖다가 심장병이 들었다. 보수의 심장이 심장병이 들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면서 결국 대구에 와서 지역을 공격하고 전한길 선생님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내부적으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났고 그 반발을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가 친한계의 지위를 받는 그 지원을 받는 꼴이 되었는데요. 곧바로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드훈이 이게 원주 책당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제가 이제 그 내용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대구 매일신문과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댓글 좀 가주세요. 김재원이 김근식 언급한 기사에서 원주 책임당원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 매일신문 기사에 대해서 424개의 댓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댓글 내용들을 보면 위드훈이들이 이제 몰려와서 대부분 대구 시민을 가장해서 댓글을 달고 이 심장병이 아니라 심장병이라는 게 뭐 잘못이냐 대구 당원이 이야기한 걸 옮긴 거다. 그리고 심장병이 아니라 정신병이다. 김금식을 수석 최고위원, 양양자를 최고위원, 우재준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키자 뭐 이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전한길 선생에 대한 강력한 비난 글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당 지도부에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김근식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니까 김근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김근식 김근식 후보하고 김근식 후보에 대한 처리를 요구를 해놓고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징계 중단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지금 징계 중단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통 질문이니까 김태우 후보 답변하십시오. 그날 현장에서 다 보셨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후보로서 발언하는 내용도 수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심장병이라는 말을 용어를 쓴 것은 굉장히 지나치다, 수위를 넘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전한길 선생님께서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뭐냐면은 방청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던 거죠. 거기에서 적절한 호응이 있었다. 호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시끄러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김재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얼마나 잘 싸우는 공격수를 뽑느냐라는 이제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 내용 자체가 징계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봉기 후보님. 네, 저는 전한길 대표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한길 대표께서는 극우세요? 답변하세요. 네, 저는 네,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국어 사전 찾아보면요, 네. 극우라는 것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히틀러 나치즘이라든가 네. 일제 군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많아서 학살하고 그다음에 뭐 백인 우월주의 KKK에서 흑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고 네. 언제나
통합, 법치, 공정, 예. 상식을 주장해 왔죠. 그래. 아니시잖아요, 구구가. 예, 저는 구구나 이 내란 정당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한길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보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화합을 못하는 세력이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앞쪽에서 김근식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봤고 전한길 대표께서 이제 하시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먼저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출입 금지라든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부산에도 오실 거죠. 네. 예, 그걸 막으려고 당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당 지휘부는. 그럴 때 또 충돌이 벌어진다면 좋아할 세력은 민주당 쪽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한길 대표께서도 국민의힘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어떤 전략, 더군다나 또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을 공격하려는 그런 분열 세력이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뭔가 시끄럽게 하고 전당대 본질을 흐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과 맞상대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지지층만 결집시키고 전당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한길 대표만을 무조건 여기에 징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각 당협별로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습니다. 비표를 10장밖에 안 주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그렇거든요. 전당대 축제로 만들어서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고 거기서 그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그런 전당대회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부산부터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네, 먼저 국민의힘을 좀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전한길 그 강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그때 전한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졌고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 역시도 야 판세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강단에서요 국회의원 배지들 깨서도 전한길 강사랑 사진 한번 찍겠다 고 줄 서 있는 모습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줄이 길어서 전 사진 찍어본 적도 없습니다. 힘들 때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싸움이 끝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전사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당이 힘들 때 싸웠던 사람과 의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니 우리 당이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벤션 효과입니다. 우리 당 지금 전당대회가 첫 합동 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전한길 선생님이면 이 홍보를 지금 국민의힘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레거시 미디어 어디에서도 우리 당의 지금 전당대회를 제대로 홍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한길 대표께서는 기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왜 보수 유튜버들 못 들어오게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TV에서요 실시간 시청자 끼케야 2,50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 시청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12,000명, 14,000명이네요. 고성국 TV보다도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안 나오는 전당대회를 거기서 왜 하고 있습니까? 기자가 아니라도 여기 우파 유튜버들 지금 정말로 나라가 힘들 때 우리 보수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입장시켜서 중계하게 하셔야죠. 그럼 국민들께서 최소한 수십만 명 보시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누군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당이 약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손 잡으십시오. 이 연대도 못하면서 누구랑 싸워서 이깁니까?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전력으로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를 도우려는 분들까지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의 진중함을 정말로 고민한다면 우리들의 연대 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공정입니다. 왜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대표를 공격할 때는 침묵했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침묵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잣대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부터가 지금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규칙과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정함을 요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먼저 변합시다. 변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 3번 남았습니다. 합동연설에. 이 기간 동안에 더 컨벤션 효과 올라갈 수 있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창경 대표가 질문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네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한길 대표의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서에 입각해서 김태우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최고위원 네 분께서는 다 같이 전한길 징계에 대해서는 국힘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두 가지가 저한테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국힘에서 저한테 오늘 징계 윤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하고 제가 징계를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경찰서를 또 가야 됩니다. 이 끝나고 나면은 영등포 경찰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6.3 대선 앞두고 저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소리 내다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4건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시키려고 목소리 냈다가 이렇게 경찰서도 또 4번이나 가야 되고, 평생 제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당에서는 거꾸로 또 저를 징계하려고 한다니까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또 전당대회도 오지 마라 그러고. 네, 아무튼 그래도 오늘 네 분께서는 그렇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어제 당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철수, 조경태 쪽 친한파라 불려지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장동희 후보 쪽 정반대로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당하고 있고 너무나 박해를 받고 있는데 과연 최고위원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 또는 접견하러 가실지, 윤석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 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뻔히 답을 아실 걸로 보고요. 당연히 적견면에 가서 그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다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가 평가를 해줄 것이라는 점, 이런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힘을 내시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분노를 해야죠. 분노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맞게 싸워야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면은 이겨야겠죠. 그것만이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리고 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무조건 공격이다. 공격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부셔놔야 우리 가족이 테러범한테 납치가 되어 있어요. 테러범을 박살을 내야 구해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는 앞장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손봉기 후보님. 네. 4건의 고발을 당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총선 작년 치르면서 10여 건의 선관위 조사, 그리고 경찰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그런 부분인데, 이 전한길 대표께서 워낙 우리 지금 보수 진영에 또 큰 어떤 그런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겪는 통과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십시오. 예,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로 했었고, 제가 출정식 때 영하 12도의 날씨에 청계천에서 출정식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 관저, 또한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그렇게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최종 결과가 혹시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고 우리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방금 김태우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인데 어떤 실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내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가겠습니까? 전 기회가 된다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후보님.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지금 역사의 아픔이 다 묻어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면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물어야 될 만큼 우리 당에 지금 이 후보들에게 신뢰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화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탄핵된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가면 나도 수사 대상이 될까봐 전화 한번 못 걸지 않으셨습니까? 전 탄핵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문자 한번 보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전 탄핵 이후에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화하시면요. 김건희 여사 전화 연결 아예 안 됩니다. 전화기를 뺏겨서인지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연락해서 힘이 돼 주십시오. 그 자신 없으면 싸우지도 마십시오. 여기에 보수가 진짜 의리가 있으면요. 보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같이 싸우셔야 내 순서까지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민주당은 집단이나 내 동료가 공격당하면 분노한다. 하지만 보수는 내가 공격당하기 전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이래서 항상 내 차례까지 공격당하는 겁니다. 옆에 내 동료가 공격당할 때, 우리 집단이 공격당할 때 함께 싸우십시오. 함께 싸우시고 맞서십시오. 그래야 보수가 강해집니다. 네. 네, 김재원 후보님. 우선 그 전한길 선생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그 비대위 측 그 원내수석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과 통화를 했고 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여러 나머지 당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전한길 선생을 징계하는 것이 사실은 김근식만 유리하게 만드는 김근식의 중심으로 친한계가 결집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전당대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것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와 또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지적을 해서 즉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대 전당대회 어떤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특정한 사안이 벌어져도 그것은 전당대회에 전혀 다른 반사의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더군다나 사전에 노리고 이런 일을 기획해서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의도대로 당이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또 경선 당시 총괄본부장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접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순히 지금 접견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인권 탄압이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구치소장과 구치소 그 교도관들도 직접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 뭐 면회를 내서 영치금 넣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구치소장과 교도관까지 전부 다 면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전한길 대표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창경 대표가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 공통 질문의 답변 순서는 손봉기 후보부터입니다. 김재원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국민들이 많이 알겠죠? 이건 뭐 억울한 문제가 아니고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
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검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그 범죄의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의 당사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하면 더 이상 수사의 필요가 없는데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고문에 해당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 공동 계속 질문을 하시죠.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옥에 가야 할 자는 이재명 아닙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12가지 혐의, 8가지 이 범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내란 수계로 몰아놨어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 다르다고 하는데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폭주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알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내란 수계로 몰아가지고 갔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 내란 수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자, 아니면 또 이재명이 바로 그 내란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죠. 예. 손문규 후보님. 예, 저도 성창경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이 계엄이란 것은 사실은 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든지 저도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 또 인천시 당의 당협위원장들 함께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뭐 많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공세를 펼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의사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내란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전적인 정의든 아니면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이든 내란이란 건 유혈로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정부 여당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내란을 갖다 붙이는 거는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내란이 오히려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저도 인권 탄압이라는 거에 동의하고 이걸 널리 알려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민수 후보. 먼저 그 계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계엄은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부나 사법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도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권리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발 후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출마 선언했던 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면 이건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좌파 세력들은 친일파라고 합니다. 이 사례로 드는 것이 반민특위라는 사건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사건을 놓고 이 사람 친일파야 아니야라고 하면 제대로 된 역사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던 4.3 사건 등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봐야지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좌파 세력들이 프레임을 하나 짜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서 후퇴합니다. 한 발만 후퇴해주자. 내가 여기에서 더 버티면 내가 극우처럼 보일 거야. 내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지는 겁니다. 싸움에 지금 이거 글러브 끼고 하는 격투기 시합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진흙 묻히려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몸에 먼저 진흙 묻힐 생각하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권 유린입니다. 인권 탄압 아닙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내셔야죠. 본인들이 저런 위치에 가셨을 때 남들이 내 동료가 단 한 명도 목소리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정당에 소속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목소리 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재원 후보님. 이게 이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윤 대통령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생각은 그때 당시에 검사들을 연이어 그 탄핵을 소추하고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소추하기 때문에 이거의 행정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이런 것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법률가니까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민주당의 그 줄탄핵 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저항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죠. 다만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느냐는 그 이후에 수없이 우리가 많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일정 지역이나 이것을 그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전복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통치권자인데 그것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에게 이 나름대로 그 헌법상의 보장된 통치권 중의 하나의 국가 기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죄가 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그 계엄 선포되자마자 내란이라고 하고 우리 당을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느냐라고 수없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내란 정당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해서 우리 당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또 내란죄로 수사를 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지금 그 재판에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굉장히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또 그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우스운 일이고 결국은 이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폭압에 맞설 것이냐 아니면 내란 정당이다 하니 겁이 나서 나는 내란 동조자가 아닙니다. 나는 뭐 관계 없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그 선택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로 전화를 하면서도 뭐 계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적인 문제와 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 문제 그것과 네. 또 내란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란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호 후보님.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 껍데기보다는 내용과 실질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그 이재명의 체제의 민주당이 그 당시에 줄 탄핵했죠. 예산 전부 삭감했죠. 대통령 특활비도 없애고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들의 줄 탄핵이요. 대통령님 빼고는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국정 마비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란에 준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거를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야 집권해야 자기가 산다라는 부분.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진정 내란이 뭐냐? 그런 법 조문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면에 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상 불법과 위헌적인 일을 누가 자행했느냐? 그러니까 진짜 내란범이 누구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국민께서 알고 있다고 보시고요. 탄핵 전국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우리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졌느냐 이겼느냐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줄 탄핵을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국민들의 이 민생을 어렵게 만든 그 세력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을 누가 받느냐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진정 내란범은 누구였는지 우리가 다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범규 후보님. 제가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갑니다. 전한계 대표가 하실 거죠? 그리고 네네. 그 질문 답변 순서는 김민수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전당대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또 당 대표도 그렇고 이제 최고 후보도 마찬가지로 친한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과 기름하고 똑같은데 이거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국힘의원, 국힘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제가 뭐 조경태하고 안철수 이 당대표 나온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라 그러고 그다음 구치소에서도 당하고 있는 건 인권 탄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정반대되는 사람이 과연 같은 당이 맞나? 예를 들면 조금 의견이 다르면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해 가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세력이 국힘 안에 있는데 이거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드릴 질문은 그 친한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친한 세력. 그러니까 저는 친한파 세력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가자. 107석이 소중하니까 지금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워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이거 친한파 세력들 같이 가면은 계속 내부 총질하고 위장 보수거든 이들은요. 계속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미 우리가 3번 속았거든요. 비상기업 때도 민주당 손잡고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 탄핵에 가결 찬성했고 또 내란 특검 얼마 전에 내란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찬성했거든요. 안철수하고 조경태를 비롯한 이런 친한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개헌 문제가 있을 때도 민주당 손잡고 개헌에 찬성할 거라 보는데 저는요. 여기에 나오신 최고위원 후보님들께서는 과연 친한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야 물과 기름이다. 이거는 내치고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우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후보부터 답변. 네, 이건 역시도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찬탄파 대 반탄파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보수 정치인과 자기 정치를 위해서 보수의 등에 올라탄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미 제 첫 번째 공약 중에 있습니다. 당내 자경화 척결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우경화를 걱정합니까? 보수 정당에서 이 사람 너무 보수적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걱정한다는 게 당내에 작용화되고 있는 현상을 근절해야 됩니다. 이거 속가내지 않으면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총알이 사이즈 크다라고 해서 강력한 게 아닙니다. 총알 이만하지만 정말로 응집력이 뭉쳐지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게 총알입니다. 크기만 키운다라고 해서 결코 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저지선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개헌저지선이 안 돼서 탄핵소추 대통령 시켰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쳤으면 탄핵소추 안 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안 됐으면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107명이냐 106명이냐 105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결집할 수 있는 100명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당에서 속출할 사람을 최소한 명확한 몇 명이 있습니다. 색출하지 않으면 속출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내 단합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당원에 그리고 당규에 당론에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피해가 없다라는 문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이 당내 균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당은 사교 집단이 아니라 가치 집단이고 이념 집단입니다. 가치가 다른 사람들은 이 당에서 나가셔야 맞습니다. 네. 네, 김재현 후보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당에서 우리가 야당 역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거든요. 지난 6월 3일 이후에. 그 야당이면 야당이 100석 이상의 정당과 100석 미만의 정당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당 의석수가 100석 미만으로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끌려다니는 정당. 그래서 급이 조국 당이나 이준석 당과 같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 정당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 뭐 한동훈과 같이 갈 건가 할 때 의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에서 이미 국정 과제로서 개헌을 내놓고 있고 이 개헌의 내용이 연임제 개헌 즉 만약에 개헌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거꾸로 개헌 저지선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의석만 있으면 되느냐. 의석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때는 뭐 108석 아니었냐. 근데 통과됐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당 지도부에 그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일을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또 징계를 하고 쫓아내고 뭐 징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내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당론에 그 저항하거나 당론을 따르지 않거나 더 나가서 해당 행위를 하고 당헌 당규를 위반한다면 용서치 않겠다. 그렇게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경고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다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강제적 당론을 정해놓고 이게 당론이다 하고 발표하고 했는데도 그 표결할 때 공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결했는데 반대했어요. 그런데 뭐 유야무야 되거나 제일 심하게 한 게 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표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제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뭐 두 번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내기 쉬울 겁니다. 뭐 국회의원 아니니까 한동훈 대표나 저나 뭐 우리 전한길 선생이나 그 징계 절차가 같거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당에서 그 국회의원 3분의 2가 표결을 해서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잘 안 될 건데 뭐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가느냐 문제보다도 우리 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본다면 앞으로 내부 총질, 해당 행위, 당론 위배 이런 데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는 먼저 그 준칙을 마련하고 그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특정인과 같이 갈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우 후보님. 네. 적과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적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일례로 우리 당의 탄핵 정국 당시에 기조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과 똑같이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탄핵을 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시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상욱 의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당 대표가 그때 추웠다고 목도리를 씌워주는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김상욱이 지금 민주당이죠. 적국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시사해 준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당이요 최소한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욱 방지법 이렇게 이런 법을 당원 당규에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배신자가 나올 수 없는 이런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자유가 우리가 내세우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열려 있는 개방된 사회죠. 그래서 간첩이나 적이 와서 뭔가 내부에서 획책을 해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런 시기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기 대해서 판례상 만들어진 개념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우리의 가치지만은 우리를 말살시키는, 무너뜨리는 자유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우리 당원 당규에 좀 집어넣어서 우리에 대한 그 배신자, 언제든지 내부를 교란시키고 적국으로 가서 이 호의호식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 지도부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손봉규 후보님. 네, 지금 김상욱 방지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공약에 내부 총질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당의 당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 여러 가지 정해진 과정을 이제 잘 겪지 않고 주변 사람들 뭐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인이 김상욱 의원처럼 탈당하지 않는 한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게 가치라든지 이념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있을 땐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정당이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그냥 고인물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갈등이 긍정적인 쪽으로 향한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보셨잖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나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풍토, 그 당 내부의 그런 환경,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가치나 어떤 보수의 가치나 이념에서 벗어난 사람들끼리 일시적으로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 유튜브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서로의 마음에 쌓인 미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차기 지도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5년여 동안 저희는 3명의 당대표 9명의 8명의 비상대책위원장 이게 어떻게 당을 화합하고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너 그만둬라 나가라 이랬기 때문인데 이것도 반복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선출되는 이 지도부는 진짜 오랫동안 내년에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참패했으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든 국민의힘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아는 그런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되고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다 된 거죠? 네. 이제 우리 성장경 대표, 전한길 대표가 우리 네 분의 후보 각각 두 분께 이제 질문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이때는 이제 공통 질문이 아니라 그 특정한 후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댓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분들이 뜨겁게 댓글을 다셔가지고 제가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재원 후보부터 답변 순서죠. 네, 김재원 후보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 분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한데 동지이면서도 지금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경쟁자시니까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칭찬이나 덕담을 기대합니다만 좀 비판도 괜찮습니다. 요 세 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김재원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김민수 후보는 사실 젊은 분으로서 과거 오랫동안 저와 알고 지내고 또 신진기의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당의 아주 주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선출되셔서 우리 당의 좋은 그런 지도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는 사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제가 나가 선거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김태우 후보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사실 우리 검찰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특히 희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전하셔서 소기 목적을 꼭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봉규 후보님은 사실 인천시당 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아주 그 방송계 스타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이런 그 미디어 쪽의 유력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참 드물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값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인상 깊은 것이 그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당시 그 당 그 개표 상황실 내지는 저 전당대회장이죠. 전당대회장에서 가장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만세를 부르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주위에 있던 많은 분들은 좀 떨떠름한 표정도 있고 당 지도부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뭐 망연자실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기뻐서 이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기뻐 날뛰는 분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아마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고 속이 오히려 더 꽉 차 있는 우리 선봉규 후보님 반드시 선전하시고 꼭 그 당선되었으면 하는 마음 제 간절합니다. 이런 네. 후보님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우 후보님.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그 김민수 후보님은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우리가 싸울 때 필요한 그 싸울 의지 그리고 능력 다 갖추고 있는 아주 그 패기 있는 후보다. 그리고 거기에다 의리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제가 극찬을 하는 후보이고 개인적으로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해서 아주 오래 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재원 우리 선배님은 제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싸울 때는요. 무기가 다양이 됩니다. 똑같은 무기만 있으면 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곡사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곡사포, 화력을 자랑할 때는 뭐 직선으로 쏴야 되는 그런 무기도 필요하고 다양한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 김지원 후보님께서는 이제 뭐 검사 시절부터 아주 뭐 출중한 능력을 보유하셨고 그리고 정무적인 여러 가지 저희가 갖추지 못했던 그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좌파들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여론전이죠. 프레임도 저들이 참 잘 만들고 그리고 잘 겁니다. 그리고 많이 뭉쳐가지고 그 미는 힘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론 그리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 전문가가 필요하죠. 우리 손봉규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봉규 후보님. 네. 사실 제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다 저보다는 이제 정치 선배세요. 제가 정치 후배가 선배님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곤란하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후보께서는 정말 패기 있고 소통을 잘하시고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도 유튜브 출연을 잘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이번에 하면서 우리 김민수 후보의 과거 이제 그런 발언들을 보니까 정말 국민의힘을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파이팅하면서 해 나갈 거고요. 김재원 후보님에 대해서는 뭐 더 말이 필요할까요? 국민의힘에서 최고의 보수 뭐 자칭 타칭 보수 최강의 최고의 공격수시잖아요. 저는 싸워서 이기는 국민이 되려면 꼭 김재원 후보님 같은 분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당대표로 나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국회 다선이시고 최고위원도 많이 하신 그 경험을 잘 우리 당이 활용을 해서 정말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김재원 후보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님은 제가 살던 이제 강서구 쪽에서 또 구청
부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할 땐 강하고 또 유할 땐 그런 유함을 아는 그런 후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후보 과정 비전 설명회라든지 또 합동 연설에서 느꼈을 때 정말 외유내강이다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속에서는 어떤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이 네 명이 다 이렇게 최고위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당이 우리가 선출되는 당 대표와 함께 잘 맞춰갈 수 있겠다. 각 분야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당헌 당규상 네 분이 다 최고위원은 불가능한 거죠. 예, 어쨌든 여성 한 명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성창경 대표, 전한길 대표가 준비한 그 개별 질문인데 이번에는 전한길 대표부터 하겠습니다. 그 먼저 후보를 지명하시고 질문하시죠. 네, 그 김민수 후보랑 김재원 후보. 잠깐만요. 네. 김민수 후보 이 칭찬 순서 빠졌어요? 아, 네. 칭찬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예. 매끄러운 진행에 방해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 사실 그 김재원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정말 2019년부터 같이 아스팔트부터 투쟁을 하셨던 분이고 진짜로 제가 방송에서도 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내 최고의 지략가다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출마를 하면서도 사실 이제 이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분이 사실 세 분뿐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그 저 역시도 당 대표로 나가셔야 되는데 진짜로 너무나 그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여기 우리 당에서 든든한 또 여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라 여기 김재원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김태우 지금 그 선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로 뭐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봉규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보면서 열정이 정말 뛰어난 분이고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들 어떤 분을 지지하더라도 이 후보들에게 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나선 분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험난한 시국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실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이 되든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진짜로 험난함의 연속일 겁니다. 싸움의 연속일 거고 잠 못 드는 밤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선 분들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용기 내주신 분이니 서로 절대 비판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후보들에게 어떤 흠도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이끌어갈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가야 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민수 후보의 칭찬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우리 최고위원 후보 중에 두 분을 특정해서 한 분께 한 분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먼저 그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 후보 네 분의 각 이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조금 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듣다 보니까 와, 되게 우리 보수 우파의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국민들께 시청자분들께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보수파의 향후 뭐 내년에 또 우리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가야 될 예비 후보라고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그 이쪽 왼쪽에 계시는 김재원 후보랑 김민수 후보님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요. 뭐냐 하면 어제 그 TV에 나와서 그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런 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청하다가 아니 부정선거 아마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니겠지만은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힘 내에서도 제발 전한기라 딴 거는 말해도 되는데 부정선거는 말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공정선거도 음모론자 아닌가?
뭐라고? 공정선거도 음모론자고. 그래,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자인지 공정선거 음모론자인지 깨보자.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은행 CD에 가서 돈 찾다가도 뭐 50만 원 찾았는데 세어보니까 49만 원이야. 그럼 한 번 더 세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우리 63 대선도 그렇고 이런 사전투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은 대통령 선거라면은 사후 검증, 야, 그 뭐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다 하던데, 야, 그거 묻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한번 깨보자. 현재 선관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민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회피론자. 거꾸로 전환길처럼 야 부정선거 해결하자. 그래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언제까지 이거 자꾸 이것까지 논쟁해야 되겠냐. 부정선거 척결론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거든요. 부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수 후보님하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원 후보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회피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두 분 생각은 과연 어떤지, 이대로 듣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를 두더라도 뭐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분한테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좀 우리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보수 예국 시민들께서 조금은 마음 아프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5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우실 거예요. 지는 방식으로. 제가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이다 아니다 확답할 수 없습니다. 확답할 수 없는데 부정선거라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양비론 펼치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부정선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가 얘기하는 관리 부실일 경우, 진짜로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두 번째, 선관위 선거관리인들의 개인적 일탈일 경우, 이번에도 분명히 남편 대신 투표하는 대리투표가 있었습니다. 개인 일탈일 경우. 세 번째, 집단적 일탈. 우리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부정선거일 경우 딱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관리 부실이면 전수조사 해야겠죠. 이 관리가 얼만큼 확장되어 있는지 보려면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한 곳이 비었으니까 여기만 조사한다 안 되겠죠. 전체를 조사해서 얼만큼의 부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만큼의 관리 부실이 있었으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겠죠. 그리고 선거 관리인들의 일탈이었다. 이거 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한 명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런 일탈이 전국 단위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 역시도 전수조사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명이 이런 일탈 행위를 보였더라. 이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적 일탈이 있었다.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이것 역시도 전국 단위 수사가 선행되어야 밝혀질 것이고 조직 단위 일탈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체 사법 처리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요. 단 하나라도 관리 부실 단 한 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 주권입니다. 여기 국민 주권은요. 국민의 권리 중에서 가장 높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권을 행사한 것이 누군가의 부실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면 누군가 한 명은 주권을 상실한 것이고 빼앗긴 것입니다. 전수조사 들어가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할 때 쓰여졌던 돈이 1조 4천억입니다. 이런 선전선동에는 오염수 조사한다고 1조 4천억씩 퍼부을 수 있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관리의 부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수사 못합니까? 왜 조사 못합니까? 선관위 성역입니까? 국민들의 갈등을 이렇게까지 야기하시면요, 이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당당하면은 전체 전수조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요 부정선거론자 몰리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국민의 권리, 내 권리가 뺏겼으니까 전수조사하자고 이야기합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당당하게 국민 주권이 빼앗기고 있으니 전수조사하자는데 이거에 반대하면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관리 부실인 것인지 개인의 일탈인 것인지 조직적 일탈인 것인지
전수조사면 확인됩니다. 전수조사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을 극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극우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네, 극우의 개념조차도 모르시면서 극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관리 부실, 성관이가 이야기하는 관리 부실이라 할지라도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재현 후보님. 첫째, 그 전한길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 대선 때 부정선거를 회피했다 뭐 이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제도 도입 당시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가 직접선거 원칙에 상당히 위반될 수가 있고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과거에 선상투표 자체도 팩스로 투표용지를 보내서 제3자가 밀봉하는 과정에서 이게 직접 비밀선거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었는데 막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전투표가 뭐 과거에 소쿠리 투표니 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 또 무슨 배춧잎 투표 뭐 형상기업 투표지 뭐 온갖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연장선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 제가 그 정개특위에서 있으면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각 창고마다 전부 CCTV를 다 달고 24시간 감시하는 그 체제도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오래되거든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개입을 쭉 했었고 그거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법안 일부 법안 발의할 때 통과시킬 때 제가 투표함에 투표함 기표소 들어가서 버티는 바람에 투표도 중단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사전 투표는 결국 폐지하고 정 그렇다면 그 투표일을 이틀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도 지금 그 관리 부실이 심각할 지경이거든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뭐 어느 정도냐 이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직접 비밀 선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 투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이게 해결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더 나가서 이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조차 그 망각하고 날치기 처리를 해와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하고 이틀간 선거하게 하고 그것도 대만식으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과거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그걸 넘어서서 컴퓨터를 통해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갖고 일정한 그 비율대로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이 개수기를 통과하면서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확률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대수의 법칙 이야기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치하고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안 돼요.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뭐 소쿠리 투표 이런 것은 증거가 있고 한데 뭐 중공이 개입해서 중국에서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위아더 파티 암호를 넣고 뭐 이래서 바꿨다고 민경욱 의원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확인시키려면 이 비율적으로 이게 뭐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확률적으로 접근만 해서는 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내부에서 누가 양심선을 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다든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전투표가 해결되지 않고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대선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그것을 무슨 선거 참여, 선거 거부 운동하는 분들에게 지금 사전투표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참여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제가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니까 제가 후보를 뭐 설득해가지고 아마 사전투표 내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말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그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철저하게 그동안의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접 들어가서 그 재검표 운동도 벌이고 재검표도 하고 이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전투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좌파들은 3일 동안 투표하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만 하면 하루밖에 투표를 못하니 하다못해 사전투표라도 하자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부정했느니, 부정선거 뭐 저 주장을 폄훼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아픈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아마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걸 제가 뭐 부인하거나 당신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 우리 전한길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재원 후보의 답변 중에 좀 강한 유감 표시가 있었으니까 우리 네. 전한길 대표님 길게 할 일은 아니고 짧게 입장 표명해 주세요. 네, 유감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김재원 그 후보님한테 직접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부정선거 척결하고 좀 제대로 가자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좀 소극적이었다. 그래. 지금 적극적이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그런데 표현이었고, 그것은 뭐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 후보자는요 한 표가 아쉬운데, 이거 뭐 저 연락 오는 게 여기 저 하루에 수천 통이 와서 자, 김재원 후보님. 이번 대선은 거부하자, 부정선거인데 하면 뭐하냐 이러니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투표합시다 이렇게 그 나온 부분은 거죠.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창경 대표님 순서인데요. 누구한테 먼저 질문하실래요? 이제 손범규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대부분들이 우파 지지자들이 원하는 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부정선거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싸우겠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또 조용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 말대로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질문이 아닙니다. 손범규 의원님 아까 후보님 말씀 중에 자, 우리 착한 정치가 필요하다. 착한 정치. 그리고 이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극복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이 착한 정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보수들이 흔히 말하는 말하자면 명분 또는 이 체면,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하는 코너를 보니까, 그때가 보니까 이 접속자가 쑥 빠져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반란, 내란, 쿠데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남의 일처럼, 남의 당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좀 싸워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 제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저는 한동훈을 뽑아요. 배신자다. 배신자. 그런데 그 배신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장관을 하고 다 했는데, 막판에 비수를 꼽듯이 꼽았는데, 그 조그만 차이다. 이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고,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같이 갈 수 없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걸 조그만 차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정치를, 깨끗한 정치를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게 또 들어가면 완전히 또 동화돼 가지고 그쪽 편에 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정치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총선을 거치면서 바닥부터 정치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여러 모임에서 느꼈을 때도 소통이 아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벼락스타라고 하나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전화 받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전화 잘 안 받아요. 문자에 답도 없고. 이
당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 당원들과 소통하는 건데 그런 게 없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서 한동훈이란 단어는 지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데 저도 우리 당을 이렇게 망가뜨린 가장 한동훈 대표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끝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면 분명히 전 당원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부 총질로 우리 국민의힘을 망치고 그런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듣고 그때 같이 하겠다면 해야죠. 제가 착한 정치를 말씀드린 거는요. 방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에서 10여 개 행사, 봉사활동, 저 와이셔츠 입은 적 별로 없어요. 이런 뭐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그런 봉사를 하면서 저는 민생 정치를 했던 길이 다른 거죠. 저는 정치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셔요. 야, 정치 착하게 해서 어떻게 이기냐. 근데 저는 일단 제가 13년 동안 졌던 지역구에 갔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갔기 때문에 제가 중앙의 어떤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같이 갈 동지를 규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착한 정치라고 했던 건 봉사 정치고 헌신의 정치지 말로 어떤 이념을 내세우는 정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야, 길에서 담배꽁초 짓고 어르신들 무료급식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정치냐? 저는 그게 정치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제가 당협위원장이 됐고 시당위원장이 됐고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도 그렇게 1년을 해보니까 우리 중앙당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구 나쁘고 이런 싸움만 하는 지도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6개월도 못 가는 그런 지도부들이 계속되면 아무리 지역에서 착하게 정치해봐야 또 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지역에서 내 정치할 게 아니라 중앙당을 바꾸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도전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당대표 후보도 만났고요. 최고위원 후보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중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서 분열을 하게 되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선출된 지도부가 우리 당원들께서 말씀하신 누구 배신자, 누구 뭐 극우 이런 부분들을 다 헤아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중요한 시점이.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제가 다시 반박을 좀 질문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 착한 정치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김태우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4분이 오셨는데 대상은 8분입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8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향자, 신동욱, 최수진, 김근식 후보가 오지 않았었어요. 왜 못 오는지를 저 나름대로는 뭐 추측은 갑니다만 다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되지는데 안에서 거구 유튜브다. 고성국, 전한길, 뭐 성창경까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전한길 뒤에는 거구 유튜브의 큰 손이 있다. 그래서 고성국하고 몇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크게 나왔어요. 큰 손이 있다. 자, 이게 민주당이 만드는 프레임이고 거기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아까 토론을 해보니까 전한길 선생이 대구에 가서 먼저 이른바 도발을 한 게 아니고 김건식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전한길에 가서 거기서 반발하고 뭐 반란을 일으키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자 이게 앞으로 이 민주당 또는 그 이재명 정권의 이 언론 프레임 공격 말하자면은 보수 거구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은 청와대 출입도 하고 김어준은 이재명도 가고 정청래도 출연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기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참 고민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방송에 나가서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평소 이제 우리 친구들 아니면 회사 동료들과 여러 명이서 회식을 하든 대화를 나누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그때 심지어 가족들 내부에서도 좌파 우파 나뉘어요. 중도가 있고
뭐 이제 아무런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면요. 어떤 소재, 특히 민감한 소재로 얘기하면은 좌파들은 발끈하면서 아주 목소리 커요. 그냥 난리 납니다. 근데 우파들은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옳지 않은 얘기니까. 하지만 분위기 배리기 싫으니까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거 보고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별로 안 해요. 가만히 있다 그냥 끝납니다. 근데 정치에 관심 없고 그 분야를 모르는 지켜보는 동료나 그런 분들은요, 그 듣고 있다가 어떤 생각 가지냐면은, 목소리 크네? 여기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까 중도라는 사람들이 이쪽 말이 옳은가 보다라고 암묵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세월이 수십 년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우리가 말 안 하고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극우 프로그램을 몰고 그리고 중도를 더 저쪽에서 밀어가지고 좌경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이념 분야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확고한 이념으로 이것만큼은 지키고 가야 중도가 우리를 든든하게 보고 양쪽을 좀 팽팽하고 보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지, 양보를 평소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은요, 관계 틀어질 각오하고 누가 헛소리 하면은 목소리 우리가 더 크게 내야 된다. 라는 말씀. 그리고 특히 정치계에 있든 우리 판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걸 우리 당에서 지도부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전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준비한 순서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유파 유튜브 연합 생방송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한 100분 토론, 이 시각 16,000명이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만 16,000명이 넘는 분이 지금 시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용석 TV, 성창경 TV, 전환길 뉴스, 목격자 K, 우파 유튜브, BJ 톨, 그리고 핫세비 TV 등 더 많은 이 자유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게 같이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일보 프리즌 뉴스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생방송이 끝나면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서 녹화 영상을 통해서도 조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동혁 후보와의 그 100분 1시간 토론도 한 50만 명 이상이 보셨고, 김문수 후보와의 1시간 토론도 한 50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오늘 네 분의 최고위원 후보와의 토론도 우리 자유파의 더 많은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시작하시죠. 네, 저는 한결같습니다. 강하게 맞서 싸우자. 그리고 싸워서 이기자. 이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고, 그리고 저는 실전입니다. 제가 실전의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장에 목을 따왔던 그런 실전 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바꿔본 사람만이 정권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싸울 의지와 능력과 이런 각오가 있어야,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려 6.8% 하락했습니다. 56.5%로 이제 그 리얼미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의 공격이 더 먹힙니다. 상대방이 약해집니다. 자, 좌파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돈을 퍼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그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면은 바로 이 정권 박살낼 수 있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자, 10만 공격수 양성하겠다라는 제 공약, 제가 지도부에 가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 기준, 싸우다가 스크래치 났다고 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래 의리 없는 이런 얘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약해져 있던 겁니다. 싸울 사람이 겁을 내고 눈치를 보고 안 싸웠습니다. 이런 공천 기준, 공격 포인트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모든 정치인들을 전사로 만들 때 우리는 싸울 의지와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서민들과 스킨십을 진정성 있게 해서 그분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껴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복 정쟁에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군사들과 함께 자고 거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뀔 때 싸워서 제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손범규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손범규는 정치를 시작할 때 개인 손범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말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로 다는 그런 우리 말의 가벼움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분열돼 있고 싸우기만 하고 서로 비난하기만 바쁩니다. 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어떻게 소에게 풀을 먹일까 고민만 하다가 소를 죽였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규는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말로 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활동했습니다. 말이 아닌 발과 손으로 행동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나선 이후에 손범규는 14개 도시를 방문했고 오늘도 3개 도시에서 당원들과 소통할 겁니다. 22일까지 그렇게 갈 것이고 3년 뒤까지 저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 국민의힘의 좋은 인재들이 다 당선되도록 그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선거는 3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최선 다하고 그 이후에 꼭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 겁니다. 절대 말로 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독함을 국민의힘을 단합시키고 민주당과 싸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손범규 꼭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토론회를 나오는 것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분명히 우파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에게 면접 보러 가냐, 거기에서까지 표 구걸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프레임에 쌓일 거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TV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면접받는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님들을 포함해서 나오시지 않은 최고위원 후보님들과 그리고 당대표 후보님들까지 나이브한 상황 생각으로 지금 전쟁에 임해서 안 된다. 우리가 싸우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정치적 욕심을 낼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내가 정치 생명 끝난다고 하더라도 싸우겠다라는 분들께서 나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길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레거시 미디어 이미 기울었습니다. 여기 우파 유튜버들까지 무시하면 우리들의 입장을 알려줄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당에서 정확한 인식을 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처절하게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재원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그 고성국 TV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 성창경 선생님 함께 참여하시는 이 보수 유튜브에 제가 오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원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2년간 매주 한 번씩 고정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댓글이 건 만여 개가 달리는데 그 댓글을 읽으면 거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정도로 온갖 그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나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털보한테 방송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문자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씩 보면 조회수가 80만회에서 100만회가 오는데 그중에 한 10,000명만 교화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나머지는 뭐 좀 요거도 먹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다가 보면요. 뭐 방송 잘 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니 제가 그걸로 좌파 꼴통 방송에도 제가 나가서 뭐 주장을 강하게 하면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뭐 즐겁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중앙일보 기사였나요? 극우 유튜버 큰손이다 했는데 극우인지는 모르겠고 큰손은 맞습니다. 큰손들이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도 제 주장을 했지만 우리 고성국 TV에서 불러주시면 매일 나올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반대한다고 했다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그게 이제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최고위원 사퇴를 했는데 결국 공천도 그 여파로 탈락했거든요. 우리 당이 사실 그런 당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 것이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당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또 만약에 걸리면 이제 정과 이범이 돼서 이제는 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전한길 선생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제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제 이야기 하다가 또 잘못될까 싶어서 참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보수 진영에서 전사로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는 제가 보기에 우리 당 보수 진영이 많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선동 전략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고 내 지역구나 돌봐서 총선 때 이기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고 또 그런 분들이 늘 성공했습니다. 제가 39살에 국회의원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국회의원 같이 한 분이 조경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도 제가 싸워야 될 때 늘 앞장서 싸웠고 앞으로도 싸워갈 겁니다. 우리 당을 그래요.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 뭐 큰 손인지 작은 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여기 출연하신 후보들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 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없이 그 치열한 선거전 와중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신 우리 네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 박수 쳐드리는 걸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봉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태호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재원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민수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공동 생방송해 주신 강영석 대표, KNL TV, 성찬경 TV,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TV, 목격자 K, 유튜브 온에어 BJ 톨, 그리고 하세비님까지, 그리고 취재하신 자유일보 프리즌 뉴스, 그리고 자유대학의 김준희 조태희 강창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뭐가 하나 뜨는데. 이제 시간 다 끝났으니까 짧게 합시다. 예, 우리 저 패널로 고생하셨으니까 전한길 대표, 성창길 대표의 짧은 한 말씀으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셔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꿔주십시오. 국민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 이 현실,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싸워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한길 대표. 네, 오늘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와중에 그 방금 속보가 떠서 전한길에 대해서 남은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가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3 대선 때도 국민의힘 후보 당선 위해서 목소리 내다가 지금 4건이나 고발당했고 오늘도 이 방송 끝나면은 영등포 경찰서에 또 출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온 뭐 평당원이자 제가 언론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합니다. 평당원에 대해서도 이러면 되겠는가? 저는 뭐 가슴이 멍멍합니다. 솔직히. 그날 대구에서도 있던 거 아까도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김건식 후보가 연단에 올라오자마자 이재명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해야 될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갑자기 평당원인 전한길을 저격하는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제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그게? 당원을 욕하는 게 최고위원 할 일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반응했는 거 아닙니까? 배신자라고. 그러면은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건식에 대해서 징계를 취해야지
전환길에 대해서 징계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이거 조치 맞습니까 이거? 저도 평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나오신 네 분께 OX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돌발입니다만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분 다 은행 1차로 해주십시오. 전환길에 대해서만 조치 취하는 거 징계하는 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일 부산 백스코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환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시 보이콧 하실 생각이 있는지 OX로 한번 예. 저 토론은 다 끝났고 지금 우리 전환길 대표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가지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이렇게 즉석에서 자기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제 사회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전환길 대표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환길 대표에 대한 조치가 전환길 개인에 대한 조치라기보다는 우리 자유파 전체에 대한 현 지도부의 정말 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유파 유튜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뜻이 있는 자유파 국민들이 모두 함께 분노하고 또 행동을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전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황당한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정신 차린, 제정신 가진 그리고 제대로 투쟁할 줄 아는 그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이번에 우리 책임자원들과 자유파 국민의힘으로 뽑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100분 토론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